저도 작지만 이제 이익을 담당하는 역할로서 이제 DC에 왔고 아직까지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 이름도 아니고 맞아. 그래. 북극의 수장 이름을 이제 우리로 경쟁을 치면은 윤석열을 김정은으로 혼동해서 부른 거 아닙니까? 그치. 거의 아, 그렇죠. 그건 진짜 맞아요. 말도 안 되지. 정말 음. 외교적으로. 아, 저희 해맑게 웃고 계시는군요, 중간에서. 사리, 사리로 라면 참석하신 분들은, 열심히 찾아보는데 안 보여가지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사리이신 분들은 여기 못 사나 보다. 조금 더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한국에 들어가면은 한국만 찾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정치 선거들이 이제 여러 나라에서 치러지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가 참 고인물이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맞아. 20대, 맞아요. 30대 막 프랑스 나오고 그 청문회가 도와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가끔. 맞습니다. 음, 저는 고고입니다. 스타트업 운영하고 있고요. 디스트리뷰트 AI 그리고 매크로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저는 조이입니다.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미국을 여행 중에 있고 이 정책적인 측면이나 시장의 반응에 관심이 많은 한다입니다. 메인스트리트 팟캐스트 4번째 시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점 우리 팟캐스트 참여 인원의 규모가 축소되는 거는 기분 탓일까요? 그러지 그럼요. 않기를. 오늘 주제가 너무 어려웠나? 저번 주에 이제 나토 정상회의가 워싱턴 DC에 있었죠. 이제 네. 저도 작지만 이제 이익을 담당하는 역할로서 이제 DC에 왔고 아직까지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어, 이제 기존의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해서 북대서양에 있는 이제 러시아의 반대편에 있는 국가들이 군사 동맹의 개념으로 만든 거거든요. 음, 그래서 20여 개국 나토의 정상들이 모였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김치찌개를 먹어도 사리를 추가하면 더 맛있어지듯이 이제 사리로 이제 우리나라, 호주, 일본 등의 정상이 이제 참석을 해서 올해로 75주년이 나토가 됐고요. 1948년부터 상설협의체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75주년이 되었고 그래서 그 의미가 좀 더 뜻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상이 참가한 거는 올해로 3년째고요. 2022년부터 참가를 했고 이제는 거의 정기적인 참석 멤버로 자리를 하다 보니까 나토가 사실은 지역 동맹이고 군사 동맹인데 점점 가치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은 사리 대통령 분들은 못 써나요. 뭐, 대한민국, 네, 일본, 사리로 라면. 참석하신 분들은, 열심히 찾아보는데 안 보여가지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사리이신 분들은 여기 못 사나 보다. 사리도 있는 사진이 있을 텐데 이제 사리 사진이 준비가 안 되었나 보네요. 이건 메인 메인 고기이신 요리들만. 그거 기억나요? 그 바이든이 그 사리로 참석한 나라들 하나하나씩 언급할 때 한국 까먹고 호주를 한 번 더 아, 언급한 영상 본 적 봤어요? 이번에 있었나요? 이번에 바이든이 말 실수한 것 중에 한국을 언급했어야 하는데 한국이 안 나오고 다시 아, 호주 말했는데 약간 이렇게 넘어간. 굉장히 안 좋네요. 보지는 않았지만 놀랍지는 않습니다. 말실수였기를. 어, 아니 또 이제 바이든의 인지 능력이 감퇴했다는 거를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음, 놀랍진 않고 오히려 젤렌스키를 푸틴이라고 얘기한 게 조금 더 그건 봤어요. 상처가 맞아요. 아닐까. 제가 젤렌스키면 엄청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진짜. 그건 진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진짜 너무 결례지. 다른 사람 이름도 아니고 맞아. 그래. 북극의 수장 이름을 이제 우리로 경쟁을 치면은 윤석열을 김정은으로 혼동해서 부른 거 아닙니까? 그치. 거의 아, 그렇죠. 그건 진짜 맞아요. 말도 안 되지. 정말 음, 외교적으로. 아, 정말. 저희 해맑게 웃고 계시는군요, 중간에서. 근데 이제 나토 같은 경우에는 본부가 브뤼셀에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작전 본부라고 할 만한 곳들이 이제 유럽 곳곳에 또 미국에도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원래의 설립 취지는 러시아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거죠. 취지 자체가 말씀하십시오. 네. 그랬어요?
소련 시절에. 그건 몰랐네. 맨 처음에 시작은 이제 프랑스,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정도의 작은 규모의 나라들이 이제 음, 우리 한번 동맹을 상서협의체로 만들어 보자 해놓고 미국을 끌어들인 거고, 음, 미국이 이럴 바에는 우리 지역 동맹으로 해버리자 해서 이제 음, 북대서양에 있는 나라들을 맨 처음에 모아서 했다가 음, 근데 꼭 북대서양이라고 할 수 없는 그리스라든지 터키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나중에 참가를 하게 된 거고요. 여기서 그러면 유럽 국가들의 모임 아니야? 미국하고 라고 할 수 있는데 터키가 여기에 들어갔다는 게 약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나토 동맹, 나토 참여국들의 지도를 보게 되면 러시아가 대서양으로 진출하는 모든 길을 막고 있어요. 나토 참가국들이. 그래서 어, 덴마크, 노르웨이가 이제 러시아가 발트해와 발트해를 통해서 대서양으로 나가려는 길을 막고 있는 거고. 왜냐면은 어, 스웨덴과 덴마크가 그 발트해 길목을 막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음, 터키가 그 이스탄불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서 러시아가 흑해를 통해서 지중해로 나가는 걸 막고 있어요. 이 국가들을 데리고 있음으로써 나토가 러시아의 해양으로서의 팽창을 막고 있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옛날에 바르샤바 조약, 그 러시아의 군사 동맹이었던 동유럽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나토가 만들게 되면서 이제 러시아가 조금 더 위협을 느끼게 된 거고 우크라이나까지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된다 하면은 그냥 대놓고 반러시아 기구가 되는 거고 또 신기한 거는 맨 위에 보시면은 아예 북극해는 지금까지는 얼어있는 바다였으니까 최근까지는 활용이 불가능했다고 보는 거고 러시아의 북쪽 출구를 보면 핀란드와 면에 있는 면 러시아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음, 이 바다를 타고 영국으로 가려고, 북대서양으로 가려고 보면은 덴마크가 막고 있고, 노르웨이가 막고 있고요. 그렇네. 스웨덴, 핀란드는 가장 최근에 가입을 했으니까요. 어, 그 다음에 또 흑해를 통해서 지중해로 나가려고 하면은 저 우크라이나 있는 데 보시면은 또 역시 터키가 길목을 막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 회색 조그만 점도 사실 터키 땅이기 때문에 터키가 가라고 안 하면 러시아는 사실은 그 바다에 막혀 있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들을 점하고 있었는데 나토 동맹국들이 소련 붕괴 후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가입한 게 조금 크리티컬을 했을 거고 또 우크라이나가 가입을 할까 말까 저울질을 하는 가운데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생한 거라서 나토의 확장 정책이 가만히 있던 러시아를 너무 건드린 게 아니냐 하는 일단은 얘기가 있었고요. 일단은 나토의 가장 핵심 이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우크라이나의 우호적인 텀으로 끝내는 게 가장 최우선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도 하고 압박을 가하기도 한 거죠. 일단 그거에 의의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한국, 호주, 일본 같은 사리 국가들을 끼므로써 이제 러시아를 서쪽에서만 압박하는 게 아니고 이제 태평양 지역 동쪽에서도 압박을 한다라는 어, 모양새를 취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이끌어내려고 나토 동맹들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로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덮어놓고 우크라이나를 좋아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는 러시아를 면하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죠. 음, 또 러시아에 두고 온 경제적 이익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를 완전히 까고 우리가 미국이나 나토 동맹국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아니면 이 정도의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거를 관철시켜서 얻어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은 유럽에 가서 뭐 나토와 EU는 다른 기구긴 하지만 회원국들이 여러 개 겹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은 유럽에 가서 중국산 배터리 쓰지 말아라. 중국 배터리 쓰지 말고 우리 거에 대한 호의적인 관세라든지 세제 혜택을 주어서 우리가 유럽 배터리 시장을 먹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중국에 대한 산업적 견제를 나토나 EU에서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저라면은 외교적인 노력을 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장 베네핏이 되는 건 그 방산
무기들을 이 나토 국가에 많이 팔 수 있는 것, 그게 우선 1차원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거고, 2차원적으로는 뭔가 좀 더 중장기적인 산업 지원? 이런 걸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주나 국가인 것처럼 오퍼레이트를 할 수 있는 국가가 되면은 더 이상적이겠죠. 어차피 세계가 뭐 중러를 중심으로 한 축과 나머지 서방 국가를 한 축으로 이제 시장이 분리가 된다면 음, 우리는 어디로 설지는 굉장히 명확한 거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중국 제품과 경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음, 시장의 규모와 파이가 더 큰 서방 국가에서 하나의 회원국 혹은 하나의 주로서의 세제 혜택과 수출 수입 시 혜택을 받으면서 그 파이를 크게 먹을 수 있다면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할 무역의 방향이 아닌가 싶고 그 때문이라면은 우리가 나토에 준하는 군사 동맹이나 EU에 준하는 관세 동맹으로 들어가는 것도 고려를 해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음, 유럽의 친환경 정책이 매우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드라이브가 그동안 됐었는데, 의도하지 않게 그게 매우 중국에 도움을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지금 와서 되게 공중에 붕 뜬 구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서 한국이 그 자리를 잘 차지할 수 있다면 좋,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특히 음. 일렉트릭 비이클 같은 경우. 근데 저는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왜냐면은 아직까지도 사실 산업적으로는 대중국 무역이 사실 우리나라는 제일 많거든요. 음, 그래서 그 상황에서 뭔가 우리가 하나의 노선을 타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관세 그래서 동맹으로 만약에 묶어지게 되면 이제 그쪽도 사실 중국이야말로 한 번에 이제 쳐내기 시작하면 뭐 바로 한 번에 쳐낼 텐데 우리나라의 뭐 산업이나 나가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경제 관계 같은 것들이 음, 그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저희랑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진 일본을 보면은 음, 일본은 이제 판다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아예 노선을 정한 것 같죠. 보면 나토 우크라이나한테도 정말 대놓고 무기 지원이나 경제적 지원을 하고 되게 오래전부터 전쟁 뭐 발발 전부터 지원을 했다고 하는 기사들도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근데 일본과는 우리나라는 또 상황이 다르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저 레드 팀이랑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그런 편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이제 일본은 중국과는 완전 척을 진 관계고 또 러시아와도 북방 영토로 계속 갈등이 있는 관계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일단은 반대편에는 척이 돼 있는 관계고 뭐 우리도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러시아, 중국과 척을 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북한과 인게이지를 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친교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동인이 있는 음,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복잡해요. 친구들을 완전히 군사적으로나 북한의 미래 인게이지먼트를 위해서 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당장의 단기, 중단기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가치 동맹 쪽으로 서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고 하지만 그게 너무 편하지는 않게 중국과 러시아와도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사이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용의 미를 저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지금 보면. 맞아. 근데 이와 관련해서 나토의 이의 자체는 일단락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게는 이번 회담에서 이번 정상회의에 참가함으로써 어떤 소득을 얻었나 하는 걸 네. 보면은 원래는 이제 북한이 공격을 했을 때 우리나라 자체 전력으로 반격할 수 있는 게 이 정도였다. 장장 반격할 수 있는 게 우리 F-15 전투기를 날려서 적의 주요 지점을 타격하고 K9 자주포 등등으로 우리 군사분계선에 쫙 깔린 적의 장사정포라든지 이제 북한 내의 주요 지점들을 또 타격하고 또 현무 미사일도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바이든과 양자 회담을 통해서
몇 년 전부터 윤석열 정부 1년 차부터 추진을 하던 이야기이긴 한데 미국의 핵 전력을 한국에 거의 상시 배치한다라는 수준으로 협의가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정도의 뉴스의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요. 핵 잠수함을 혹은 미니트맨이라고 하는 핵미사일 혹은 B2 핵폭격기 무슨 죽음의 백조라고 하나요? 이 B2 핵폭격기를 전략 자산들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핵미사일 미니트맨은 ICBM이에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서 우리나라에 배치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있는 전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북한을 때릴 때 굳이 얘가 필요가 없거든요. 다른 현무 미사일로도 충분히 핵폭탄을 날리겠다 하면은 때릴 수 있는 건데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배치가 굳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핵잠수함은 작전은 전개상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핵잠수함에 핵미사일을 배치할지는 모르겠으나 핵잠수함이 있다는 거는 뭐 전략적으로 심해 작전을 오랫동안 펼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좋고 저는 제일 중요한 배치 자산은 B2라고 생각합니다. B2의 존재만으로도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떨 수 있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B2가 오산에 오는 건가요, 그러면? 네, 오산에 옛날에 몇 번 왔었는데 이거를 그 이제 상시로. 상시로 배치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구체적인 배치 일정 같은 거는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들이 온다,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배치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미국에 많은 배터리나 반도체 투자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정말 반대로 중국이랑 대만이랑 부딪히는 게 점점 시간이 다가오는 건가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걸 대항하려고 우리한테 갖다 놓는 건가라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전에 중국과 대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한국에 있는 전력을 이동하진 않겠다. 뭐 이런 발표를 한 뉴스를 봤어요. 근데 저는 또 그걸 보면서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또 빼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발언 자체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음. 발언 자체는 안심시키려고 하는 발언인 것 같고. 고건님 말처럼 뭔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진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단은 그거는 모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때 가서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쵸.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주한미군의 전력 공백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발생을 할까? 대만에서 유사시라고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의 숫자는 2만 8천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음. 사람들을 대만으로 보낼 수는 없거든요. 특히 이 사람들은 육군이기 때문에 대만과 중국이 전쟁 시에 필요한 인력은 육군이 아니에요. 음. 그렇죠. 해병대나 해군이나 공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음. 인력이 빠져나가는 범위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렇게 배치된 핵 자산들 음. 특히 B2라든지 SSBN이 대만으로 빠져버린다. 그리고 그거를 북한이나 중국이 알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원래 이 핵재산을 우리가 계속 한반도로 끌어올려던 이유는 우리가 핵 개발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가운데 북한은 ICBM을 개발해서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는데 이제 북한이 미국 본토를 때릴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게 해구산을 제공할 것인가가 주된 음.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 결론으로 나온 게 지금의 협의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꽤나 상당 수준의 해구산을 실질적으로 남한에게 제공을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발현이거든요. 그걸 보여지는 조치로 이제 점점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도. 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커미트먼트는 점점 구체화되고 특히 핵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실현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의 또 다른 관심사는 과연 이 핵재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이 꼭 북한을 견제하기 위함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조처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 부분 되게 인사이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최근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던 워싱턴에서 되게 오랫동안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기자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던 게 생각나는데 한반도 천동설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봤어요. 어, 그거 되게 그거 한 번씩 보세요. 뭐 그거 되게 제목만으로 재밌는데? 네. 그거 되게 재밌습니다. 그거 되게 재밌고 인사이트풀한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네. 요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나 한국의 어떤 뉴스나 한국에서 이제 얘기되는 특히나 이런 군사 관련된 이슈들은 너무 이제 한반도에 집중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또 정책을 만들고 또 이런 로비를 해야 되는 당사자들도 너무 이제 한반도에 집중, 음, 그러니까 결국 북한과 남한의 문제로 계속 이거를 어, 본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본인이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또 오랫동안 워싱턴에서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느끼셨던 부분이래요. 그래서 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핵 자산을 끌고 오는 건 좋은데 이게 북한의 어떤 핵을 막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걸 좀 더 크게 좀 넓혀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거 한 번씩 보세요.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혹자 아까 한국의 그 의견들을 보니까 미국이 유럽에 제공하는 것처럼 아예 핵을 여기다 갖다 놓는 걸 뭐라고 하죠? 그런 용어가 있는 것 같은데. 배치? 배치. 아, 요즘 한국말 용어가 다 이상해져서. 아무튼, 그런 거 대비 얘를 언더밸류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생각보다 미국이 중국의 위험성을, 뭐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가까워진 것도 연관되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오히려 약간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국제 정치라는 게임에 우리가 플레이어로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의 정보 수집이라든지 아니면 생각의 틀 자체가 너무 북한해서 한반도에 국한돼 있다면 이제 이거는 우리의 활동 범위를 제약하는 거고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범위를 제약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맞습니다. 산업적인 생산 능력, manufacturing capacity라든지 아니면 군사적인 역량은 사실 그 한반도를 넘어서 투사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음,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의 이익으로 끌고 오려면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글로벌한 시각으로 정책 결정권자들이 보고 미리미리 유럽의 브뤼셀에서 국가들과 인게이지를 하고 워싱턴에서 있는 여러 띵크탱크들이나 스테이크홀더들이랑 인게이지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의 정책이라든지 전략에 반영을 해서 조금 더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한국에 들어가면은 한국만 찾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렇지 팟캐스트를 않을까요? 공부하신 분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팟캐스트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 시각을 계속 유지하고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우리 서로도 놓지 않고. 네. 그래서 이런 가입키팅, 미국의 핵자산,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에는 이제는 중국을 뭐 우리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주요 산업에 있어서는 이제는 따라잡히고 있는 수준이거나 아니면 몇몇 산업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올라간 수준이 많은데 중국이 그냥 산업적인 라이벌로 아마 그냥 간주를 해버리고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중국의 제품들을 누르고 우리의 입지를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포지셔닝을 하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어, 모든 핵 협의가 됐든 뭐가 됐든 뭐 나토와의 뭐가 됐든 트럼프가 되면 다 엎어질 수 있다. 맞아요. 근데 트럼프가 될 것 같다. 맞아요. 음, 네, 오늘 거의 저만 얘기한 느낌인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오늘 메인 스테이지 네 번째 시간 나토 정상회의의 사실은 또 나토 정상회의 옆에 한미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결정들이 이루어졌는가 전망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비슷한 이야기 이어서 트럼프 암살 시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바이. 다음 주에 봬요. 트럼프랑 뭐 하여튼 TV 토론부터 시작해서 뭐 미국의 현대 정치사가 훨씬 돌풍이지 뭐. 진짜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너무 익사이팅해.
그 요즘 정치 선거들이 이제 여러 나라에서 치러지는 걸 보면서 아, 우리나라 정치가 참 고인물이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맞아. 20대, 어, 30대 막 프랑스 나오고. 이게 극우가 됐던 아니면은 그냥 원래 있던 진영에서 나오는 거던 뭐 프랑스에는 20, 30대 정치인들이 이제 총리급으로 막 등장을 하고 뭐 음, 리시 수낙도 뭐 금방 그러니까. 물러나긴 했지만 그래도 젊은 축이었고 이게 젊은 정치인들이 등장을 해서 본인들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서 올라선다는 게 일단은 되게 중요한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서 아, 우리는 이 고인물들의 얼굴을 지금 몇 년째 보고 있는 것인가. 그런 다음에 어, 우리 뭐 별다른 대안이 없잖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계속 이제 당헌을 개정해 가면서 이제 원래 있던 고인물들을 계속 대표직으로 영위를 시켜주는 시스템 자체에 조금 질려가고 있어요. 나는 그거에 한몫하는 게 그 청문회, 우리가 청문회 절차 만든 게 처음 시작은 걸러내기 위한 거였는데 지금은 그 뭐야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서 누가 그 청문회를 통과하고 싶겠냐고 가족까지 다 털리는데 그게 실제 어떤 능력을 검증한다기보다 약간 그렇게 모든 거 신상 다 뒤지는 것처럼 청문회가 바뀌어 버려서 그렇게 돼버리면 이미 다 까발려진 정치인들만 그 안에서 어차피 다 알려졌으니까 그렇게 약간 그 안에서 계속 고인물들 안에서 나눠먹는 식으로 그 청문회가 도와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가끔. 맞습니다.